기사님을 20만 원이면 돼요. 당신 대체 누구요? 새벽 1시 강남역 골목. 핑크색 차림의 여자가 제 택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외로움 달래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상도. 올해 62살. 5년 동안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늙은 택시 회사 사장입니다. 죽은 아내 외에는 아무도 기억 못하는 인생. 그런데 그날 밤 그 여자의 옷을 벗기는 순간 등 뒤에 새겨진 지옥을 보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2살 택시회사 사장이 37살 콜걸에게 20만 원을 건넨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성에게 20만 원을 건넨 순간 제 인생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60을 넘긴 남자가 돈 주고 여자를 안는 게 죄일까요? 그런데 그 여자의 떨리는 손을 잡는 순간 자꾸 생각이 났어요. 5년 전 병원 침대에서 숨을 거둔 아내의 마지막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1시 강남구 논현동 5층짜리 낡은 건물 3층. 상도운수 간판이 붙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소주병 2개가 나뒹굴고 있었고 62살 김상도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고 하이힐 소리가 아스팔트를 두드리고 젊은 남녀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제가 택시 핸들을 처음 잡았을 때도 강남은 이랬습니다. 화려하고 시끄럽고 외로웠죠. 후.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액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5년 전 찍은 사진. 아내 박순이가 병상에서 억지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47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52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기간 5년. 저는 매일 병원과 택시 회사를 오가며 버텼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는 텅 빈 오피스텔에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며 몸이 망가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순이야. 액자 속 아내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유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봤습니다. 아니, 잡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순이 외에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외로워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외로운 저를 달래줄 소주 한 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리링.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 12번 차 최 기사입니다. 응, 왜? 손님이 강남역 5번 출구에서 콜 넣으셨는데요. 저 지금 양재까지 가는 손님 태우고 가는 중이라 못 갈 것 같아서요. 그래, 다른 차 보내. 그게 다들 손님 태우고 나갔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최 기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더러 직접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60이 넘어서 회사 차리고 나서는 직접 운전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배차나 관리하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왠지 나가고 싶더군요. 이 답답한 사무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간다. 네. 사장님이요? 됐으니까 주소 보내.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에 아내 액자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점퍼를 걸쳤습니다. 등 뒤에 상도운수 로고가 새겨진 낡은 점퍼였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주차장에 노란색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제 전용 차였습니다. 30년 묵은 소나타 택시. 낡았지만 엔진만큼은 제가 직접 손봐서 멀쩡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익숙한 엔진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핸들을 잡으니까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오랜만이라 긴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왠지 모를 예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몰고 강남대로로 나왔습니다. 새벽 1시인데도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강남은 밤이 더 화려했습니다. 네온사인, 간판, 신호등. 모든 게 번쩍거렸습니다. 강남역 5번 출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룸미러로 주변을 훑었는데 젊은 남녀들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치맛바람이 휙휙 불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차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빛에 비친 제 손등. 주름지고 거칠었습니다. 62살 늙은이의 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톡톡. 조수석 창문을 누가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창문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기사님, 상도은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여자가 잠깐 주저하더니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차 안에 향수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자극적이었습니다. 싸구려 향수 냄새였지만 5년 만에 맡아보는 여자 냄새라 코끝이 찡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룸미러로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핸드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논현동 쪽 모텔로 가주세요. 모텔이요?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손님 사정 캐묻는 게 아니죠. 저는 묵묵히 기어를 넣고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엔진 소리와 여자의 가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룸미러로 슬쩍 여자를 봤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쫓기고 있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모텔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여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미터기를 확인했습니다. 8,000원입니다. 여자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지폐를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 말에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걸.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뭔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여자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 됐습니다. 아니요, 받으세요. 여자가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기사님. 네. 혹시 시간 있으세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룸미러로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여자는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는데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간이요?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자가 시간이 있냐고 물어본다는 건 한 가지 의미밖에 없었으니까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죽은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만 원이면 제가 기사님 외로움 달래드릴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만 원. 콜걸 2차 가격이었습니다.
택시기사를 30년 하다 보면 이런 여자들 많이 봅니다. 강남 골목에서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들. 하지만 제가 직접 제안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해서였습니다. 62살 먹고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자가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사님, 제발요. 딱 1시간만. 아니, 30분만이라도요. 안 된다니까요. 내리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 앞을 봤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가 앞좌석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봤습니다. 여자의 손목. 원피스 소매 사이로 드러난 하얀 손목에 시퍼런 멍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손목 전체를 누군가 짐승처럼 움켜쥔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등 쪽으로는 동그란 화상 자국이 3개나 박혀 있었습니다. 담배로 지진 자국이었습니다. 이봐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자가 제 시선을 따라 자기 손목을 보더니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 담배 자국이 생깁니까? 여자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화장한 눈가가 검게 번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담배를 한 대 꺼내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빛에 비친 여자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서 눈밑이 까맣게 얼룩져 있었고 입술 옆으로는 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택시 안에 여자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최 사장이에요. 제가 최 사장한테 팔렸어요. 팔렸다니 무슨 소리요? 남편이 도박빚을 못 갚아서 저를 조폭한테 팔았어요. 7년 전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요? 네. 매달 200만 원씩 상납해야 해요. 못 채우면. 여자가 다시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소매를 걷어 올려서 보여줬습니다. 멍 자국뿐만 아니라 칼로 그은 듯한 흉터까지 여러 개 보였습니다. 못 채우면 이렇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요. 세상에. 욕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삼켰습니다. 여자가 다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기사님, 제발요. 오늘 150만 원밖에 못 채웠어요. 20만 원만 더 채우면 오늘 밤은 안 맞아요. 제발.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서 손마디가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62살 먹고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이야.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떨리는 손을 보니까 5년 전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 순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떨면서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기사님, 그만 울어요. 저는 차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만 원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 여자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이요? 경찰 신고해요. 그 최 사장이란 작자 신고해서 감옥에 보내야지. 여자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경찰은 절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맞고 사는데. 경찰 안에도 최 사장 사람이 있어요.
신고하면 저 죽어요. 그리고 여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딸이 있어요. 17살. 지금 인천외고 기숙사에 있는데 제가 도망치면 딸을 건드린대요. 그래서 못 도망쳐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몸을 팔아서 딸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름이 뭡니까? 네. 이름이 뭐냐고요? 한유진이에요. 한유진 씨. 저는 김상도요. 택시회사 사장입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유진 씨가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악수해요. 오늘부터 우린 아는 사이니까. 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갑고 가는 손이었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느껴지는 떨림.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워하며 살아왔는지 그 떨림으로 다 느껴졌습니다. 유진 씨, 20만 원 드릴게요. 대신 오늘 밤은 모텔 말고 다른 데로 갑시다. 다른 데요? 밥이나 먹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 먹어봤어? 유진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사님, 진짜 2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됐어요. 나도 외롭고 배고프니까 같이 밥이나 먹읍시다. 그게 조건이요. 저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진 씨가 뒷좌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룸미러로 보니 그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기어를 넣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62살 먹고 20만 원짜리 선행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5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택시는 네온사인 거리를 빠져나와 한강대교를 향해 달렸습니다. 새벽 2시. 강남의 밤은 여전히 환했지만 제 택시 안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한강변 24시간 식당.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김치찌개 2개. 유진 씨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먹어요. 식기 전에. 제 말에 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국물을 떴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눈물이 또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또 울어요? 따뜻해서요. 이렇게 따뜻한 밥이 얼마만인지. 유진 씨가 숟가락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물티슈를 뽑아서 건넸습니다. 그만 울고 드세요. 남보기 창피하게. 유진 씨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국물을 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안 되니까요. 유진 씨는 원래 어디 사람이요? 대전이요. 21살 때 서울 올라왔어요. 결혼은 언제 했고요? 25이요. 남편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도박쟁이인 줄. 유진 씨가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하고 3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애도 낳고. 근데 남편이 사업한다고 돈을 빌렸는데 그게 다 도박으로 날아갔어요. 얼마나 빚이 있는데요? 처음엔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자가 붙고 붙어서 지금은 1억이 넘었어요. 그 말에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7년째 갚고 있단 말이요? 갚는 게 아니에요. 이자만 내는 거예요. 원금은 절대 안 줄어들어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요? 지금 뭐 합니까? 모르겠어요. 3년 전에 집 나갔어요. 저를 최 사장한테 팔아넘기고는 연락도 안 돼요. 개만도 못한 놈.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유진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걔만도 못한 놈이죠. 근데 어쩌겠어요. 각서까지 썼는데. 각서요? 신체 포기 각서요. 빚을 못 갚으면 제 몸을 최 사장한테 넘긴다는. 그거 법적 효력도 없는 거 알지만 조폭들은 상관없잖아요. 그냥 힘으로 누르는 거죠. 유진 씨가 김치찌개를 다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딸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딸 이름이 뭡니까? 윤서요. 올해 17살이에요. 유진 씨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잠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교복 입은 여학생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유진 씨가 핸드폰을 쓰다듬었습니다. 윤서는 몰라요. 엄마가 이런 일 한다는 거. 학비는 장학금이랑 알바로 번다고 했어요. 졸업하면 제가 도망칠 거예요. 윤서 데리고 멀리. 최 사장이 가만 놔두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는 못 살아요. 유진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김치찌개 2개에 공기밥 추가 23,000원. 카드를 내밀자 유진 씨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됐어요. 20만 원 줄 거잖아요. 밥값 정도야. 하지만 됐다니까요. 저는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강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유진 씨가 뒤따라 나오더니 두 팔을 감췄습니다. 얇은 원피스 하나 걸친 게 전부였습니다. 춥죠? 차로 갑시다.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히터 좀 틀어주세요. 그러죠. 히터를 틀자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유진 씨가 손을 비비며 입김을 호호 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유진 씨, 네. 20만 원 지금 드릴까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20장을 세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유진 씨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기사님, 왜요? 그래도 기사님한테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됐다니까요. 밥값도 냈는데 뭘 더 원해요? 유진 씨가 봉투를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기사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드려도 돼요? 그렇다니까요. 근데요. 유진 씨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진 씨가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기사님도 외로우시죠? 5년 동안 여자 손 한 번 못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유진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7년 동안 남자 손은 잡았어도 사람 대접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기사님이 처음이에요. 유진 씨의 입술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기사님, 오늘 밤만 사람이고 싶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진 씨가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62살 늙은이와 37살 여자, 25살 차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나이 차이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유진 씨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촉촉했습니다. 눈물이 묻어났습니다. 유진 씨, 후회 안 하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고마워요. 유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뒷좌석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좁은 택시 뒷좌석. 30년 동안 수천 명의 손님을 태웠던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손님이 아닌 사람을 안았습니다. 유진 씨의 떨리는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기사님, 상도라고 불러요. 상도 씨. 그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5년 동안 얼어붙었던 뭔가가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진 씨가 뒷좌석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상도 씨, 이리 오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앞좌석 등받이를 넘어 뒷좌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62살 남자와 37살 여자가 앉기엔 너무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상도 씨, 안아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 씨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가늘었습니다. 부러질 것처럼 가는 어깨였습니다. 유진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셔츠를 뚫고 피부에 닿았습니다. 유진 씨, 네. 정말 괜찮은 겁니까? 네. 오늘만큼은 사람이고 싶어요. 유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른 얼굴. 하지만 그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 같은 것. 저는 유진 씨의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촉촉했습니다. 유진 씨, 저는 25살이나 많은 늙은이요. 상관없어요.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건 상도 씨가 처음이에요. 유진 씨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입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유진 씨가 제 셔츠 깃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유진 씨, 쉿. 아무 말하지 마세요. 유진 씨가 제 입술을 다시 맞췄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간절하게. 좁은 택시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안은 뜨거웠습니다. 블라인드가 내려졌습니다. 새벽 3시, 주차장은 고요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리다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앞좌석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유진 씨는 뒷좌석에서 옷을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라이터를 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62살 먹고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은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뒤에서 유진 씨의 낮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왜요? 어디 아파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진 씨가 원피스를 입다 말고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봤습니다. 유진 씨의 등, 하얀 등판 위로 새겨진 지옥을, 담배 화상 자국이 12개, 벨트로 맞아서 살이 터진 흉터가 7개, 척추를 따라 선명하게 그어진 칼 자국, 어깨뼈 사이로는 유리병으로 찍힌 듯한 멍이 시퍼렇게 번져 있었습니다. 유진 씨, 담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유진 씨가 황급히 옷을 끌어올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보기 흉하죠?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 사장이에요. 돈 못 벌어오면. 맞아요. 이렇게까지? 네. 이것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유진 씨가 허벅지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도 담배 화상이 5개나 박혀 있었습니다. 개 같은 놈. 제 입에서 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유진 씨,
경찰 신고합시다. 당장. 안 돼요. 유진 씨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신고하면 윤서가 위험해져요. 제발이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 맞으면서 살 거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유진 씨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뒤를 돌아 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분노보다 더한 무언가였습니다. 5년 전 아내가 병상에서 고통받을 때 느꼈던 그 무력감, 지켜주지 못한다는 죄책감, 그게 다시 밀려왔습니다. 유진 씨, 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요. 네. 유진 씨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최 사장한테 돌아가지 마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푹 쉬어요. 하지만 상도 씨, 됐어요. 결정했으니까. 어차피 20만 원 줬잖아요. 오늘 밤은 제 돈으로 산 시간이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진 씨가 뒷좌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룸미러로 보니 그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한강을 건너 논현동을 향해 달렸습니다. 제 오피스텔, 5년 동안 혼자 살았던 그곳에 오늘 밤은 손님이 있을 것입니다. 7층짜리 건물 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 형광등이 저를 맞았습니다. 이쪽이에요. 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뒤따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먼지 냄새가 풀려나왔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았던 냄새였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20평 남짓한 원룸. 거실 겸 침실에 낡은 소파 하나, 작은 식탁 하나. 부엌 쪽으로는 설거지 안 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좁고 지저분해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저한테는 궁전 같아요. 유진 씨가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안전한 곳에 도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끓일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유진 씨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저는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컵라면 2개, 우유 1팩, 식빵 반 봉지. 형편없었습니다. 미안한데 집에 먹을 게 별로 없네요. 괜찮아요. 아까 밥 먹었잖아요. 유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녹차 티백 2개를 꺼내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여기요. 고맙습니다. 유진 씨가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유진 씨가 컵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있구나. 저도 컵을 들고 유진 씨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낡아서 삐걱거렸습니다. 유진 씨, 씻고 싶으면 씻어도 돼요. 수건이랑 옷은 제가 드릴게요. 정말요? 네. 어차피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야 하니까. 유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제 낡은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입어요. 크긴 할 텐데.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유진 씨가 옷을 받아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꺼냈습니다. 라이터를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여자가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대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택시 한두 대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도 저런 택시를 몰고 다녔었지. 3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손님을 태웠을까요? 수만 명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같은 손님은 처음이었습니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한참 후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 씨가 나왔습니다. 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너무 커서 소매를 여러 번 걷어 올려야 했습니다. 화장을 다 지운 맨얼굴, 젖은 머리카락. 37살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머리 말려야죠. 저는 드라이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앉아요. 유진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드라이기를 켰습니다. 윙윙.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유진 씨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말렸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상도 씨, 네. 남편이랑 살 때도 이렇게 해준 적 없어요. 그래요? 남편은 저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봤죠. 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드라이기를 끄고 유진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생각하지 마요. 네. 유진 씨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상도 씨, 저 진짜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 밤은 푹 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진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까 차가웠던 손이 이제는 따뜻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진 씨의 핸드백에서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유진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핸드폰,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 이름이 떴습니다. 최 사장. 유진 씨가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받지 마요. 제가 말했지만 유진 씨는 이미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안 받으면 더 화내요. 그럼 제가 받을까요? 안 돼요. 유진 씨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진동이 계속됐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 카운트다운 같았습니다. 유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핸드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소리가 컸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한유진. 너 지금 어디야? 유진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GPS 확인했어. 논현동에 있잖아. 누구 만났어?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냥 손님하고. 손님? 이 시간에 논현동에서 20만 원은 채웠어? 네, 채웠어요. 거짓말. 내가 확인했어. 오늘 130까지밖에 안 찍혔어. 20만 원 어디 갔어? 유진 씨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유진 씨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장 사무실로 와. 지금 안 오면 내일 윤서 학교로 사람 보낸다. 안 돼요. 윤서는. 그럼 30분 안에 와.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 씨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소파 위로 핸드폰이 떨어져 튕겼습니다. 어떡해요? 유진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유진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까지 마요. 하지만 윤서는 제가 지킬게요. 경찰 부르면 돼요. 안 돼요. 경찰 안에도 최 사장 사람이 있다니까요. 유진 씨가 제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었습니다. 저 가야 해요. 안 가면 진짜 윤서한테. 유진 씨. 저는 유진 씨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제발. 유진 씨가 울먹이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소매가 거쳐 올라갔습니다. 손목의 멍, 담배 화상, 그 끔찍한 자국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유진 씨, 가면 또 맞아요. 괜찮아요. 저는 익숙해요. 근데 윤서는 아직 애예요. 유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상도 씨, 오늘 고마웠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그리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저는 유진 씨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상도 씨, 제가 같이 갈게요. 네.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제가 같이 가서 뭔가 방법을 찾아봅시다. 유진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최 사장은 괜찮아요. 저도 택시 30년 한 사람이요. 조폭 몇 번 상대 안 해봤겠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조폭이랑 싸워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상도 씨, 정말 옷 입어요. 같이 갑시다. 저는 점퍼를 걸쳤습니다. 유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우리는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싸움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남역 뒷골목. 네온사인이 꺼진 건물 3층. 별빛 클럽 간판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여기에요. 유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택시 문을 잠그고 유진 씨를 따라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에서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3층 복도. 문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 씨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상도 씨,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요. 제발. 안 돼요. 같이 들어가요. 저는 유진 씨의 손을 잡고 문을 밀었습니다. 안은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가죽 소파, 큰 책상, 벽에 걸린 그림들. 하지만 그림들은 다 가짜 같았습니다. 책상 뒤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머리를 뒤로 넘기고 금목걸이를 2개나 걸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었습니다. 그 옆으로 덩치 큰 사내 셋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팔에 문신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오, 유진이 왔네. 늦었어. 30분이라고 했는데 40분 걸렸잖아. 최 사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유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사장의 시선이 저한테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누구야? 새 손님? 아님 호구? 아니요. 그냥 택시 기사예요. 택시 기사? 이 시간에 택시 기사가 왜 따라와? 최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180은 넘어 보였습니다. 유진 씨 혼자 보내기 걱정돼서 같이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최 사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걱정? 할아버지가 뭐가 걱정이에요? 유진이는 내 여자인데. 당신 여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빚 때문에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에 최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야, 이 늙은이가 지금 뭐라고 했어? 됐어. 최 사장이 손을 들어 사내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나이가 몇이에요? 62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뻘이네. 그런데 말이죠, 할아버지.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봐요. 최 사장이 제 앞에 섰습니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유진이는 나한테 1억 2천 빚이 있어요. 각서도 썼고, 그러니까 내 거예요. 알겠어요? 각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을 때리고 협박하는 건 범죄예요. 범죄? 최 사장이 크게 웃었습니다. 뒤에 있던 사내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요? 강남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곳이라고요. 경찰? 경찰도 내 친구예요. 최 사장이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의감은 집어치우고 그냥 택시나 몰러 가세요. 응?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주먹을 휘두르면 유진 씨만 더 위험해질 테니까요. 유진 씨, 갑시다. 저는 유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사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진 씨는 저랑 갑니다. 빚은 제가 갚아드리죠. 뭐? 최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아버지가 1억 2천을 갚아? 택시 기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씨는 풀어주세요. 제 말에 최 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방법을 찾아본다고? 웃기고 있네. 야들아. 최 사장이 손가락을 튕기자 사내 셋이 일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할아버지 좀 교육시켜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내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유진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유진 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비켜. 최 사장이 유진 씨를 밀쳤습니다. 유진 씨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유진 씨. 저는 유진 씨한테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뒤통수에 충격이 왔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저를 때린 겁니다. 으윽!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짚었습니다. 상도 씨, 유진 씨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 늙은이가 까불어서 그래. 좀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최 사장의 목소리. 다시 한 대 맞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문이 벌컥 열리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은 없었습니다. 유진 씨가 지른 고함이었습니다. 순간 사내들이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저는 유진 씨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뛰어요. 저는 유진 씨를 이끌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잡아. 뒤에서 최 사장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2살 몸으로 이렇게 뛰는 건 10년 만이었습니다. 1층 출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가 보였습니다. 타요. 저는 유진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울렸습니다. 룸미러로 보니 사내들이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꽉 잡아요.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택시가 튀어나갔습니다. 유진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내들이 택시 뒤를 쫓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택시는 골목을 빠져나와 강남대로로 나갔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룸미러로 보니 뒤에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쌍라이트를 번쩍이며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상도 씨, 뒤에 차가. 알아요. 꽉 잡고 있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택시 30년 했지만
이런 추격은 처음이었습니다. 벤츠가 옆으로 붙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사내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세워. 안 세워. 이 새끼야. 저는 대답 대신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꺾었습니다. 택시가 벤츠 쪽으로 붙었습니다. 쾅!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벤츠가 휘청거리며 옆으로 밀렸습니다. 상도 씨, 괜찮아요. 30년 택시 기사 우습게 보지 마요. 저는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벤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시 따라붙어서 이번엔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퍽! 택시가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흑! 유진 씨가 대시보드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습니다. 안전벨트 확인해요. 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급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뭐 하세요? 도움 요청하는 거요. 누구한테? 바로 제 동료들한테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서울 택시 연합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상도운수 소속 기사 30명이 들어있는 방이었죠.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급하게 메시지를 쳤습니다. 뒤에서 벤츠가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퍽!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상도 씨, 괜찮아요. 저는 핸드폰을 주워서 다시 메시지를 쳤습니다. 긴급 김상도입니다. 지금 강남대로에서 조폭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차에 억울한 여자 타고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룸미러로 보니 벤츠가 또 붙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세워, 이 새끼야. 안 세우면 죽여. 저는 대답 대신 핸들을 왼쪽으로 확 꺾었습니다. 택시가 옆 차선으로 튀어나가면서 벤츠와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기사로부터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 박 기사입니다. 어디예요? 위치 공유해 주세요. 이 기사입니다. 조폭이라고요? 진짜예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다시 메시지를 쳤습니다. 김상도 강남대로 삼성역 방향입니다. 검은 벤츠한테 쫓기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위치 공유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톡방에 제 실시간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지고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상도 씨, 어떡해요? 괜찮아요. 우리 기사들이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제 말 믿어요. 택시 기사는 끈끈하거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누가 나와줄까요? 다들 손님 태우고 바쁠 텐데.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서 연달아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띠링. 유진 씨가 핸드폰을 들어서 읽어주었습니다. 강남 12번 차, 지금 출동한다. 논현동 34번, 한강대교로 간다. 역삼동 7번, 사장님 위치로 이동 중.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유진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상도 씨, 사람들이 다들 오고 있대요. 정말요? 저는 룸미러를 봤습니다. 아직은 벤츠밖에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30년 같이 도로를 달려온 동료들이니까요. 벤츠가 다시 옆으로 붙었습니다. 이번엔 사내가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쾅! 사이드 미러가 부서졌습니다. 으악! 유진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개 숙여요. 저는 유진 씨의 머리를 눌러서 대시보드 밑으로 숨겼습니다. 다시 쇠파이프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조수석 창문을 노렸습니다.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깨질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엑셀을 더 깊게 밟았습니다. 택시가 100km를 넘어섰습니다. 새벽 강남대로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행히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벤츠도 신호를 무시하고 따라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는 힘이 좋아도 속도는 벤츠를 못 따라갑니다. 이대로 가다간 잡힙니다. 그때였습니다. 빵빵.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룸미러를 봤습니다. 노란색 택시 한 대가 벤츠 뒤에 붙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택시가 벤츠를 추월하더니 저와 벤츠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벤츠가 경적을 울렸지만 택시는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줄여서 벤츠를 방해했습니다.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장님, 최 기사입니다. 제가 맡고 있을게요. 계속 달리세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기사. 저는 중얼거리며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벤츠와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벤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택시를 밀어내고 다시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택시가 나타났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하더니 벤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장님, 박 기사입니다. 저도 왔어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택시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옆길에서 튀어나와서 벤츠 옆구리를 막았습니다. 이 기사가 말했습니다. 이 개새끼들, 우리 사장님 건드리면 안 되지. 택시가 하나, 둘, 셋.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가 고개를 들어서 뒤를 봤습니다. 상도 씨, 택시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룸미러로 봤습니다. 노란색 물결이 보였습니다. 택시 5대, 7대, 10대. 모두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니 카톡방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15번 삼성역 도착. 사장님 어디예요? 역삼 20번 지금 강남대로 진입. 노년 5번 나도 간다. 서초 9번 벤츠 색깔이 뭐예요? 검은색? 검은색 벤츠 맞습니다. 번호판은 못 봤어요. 강남 15번 알겠습니다. 발견하는 즉시 포위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초당 3개씩 올라왔습니다. 30명 전원이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30명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회사 기사들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강택시 김기사 상도운수 사장님 도와드리러 갑니다. 서울운수 박기사 우리도 출동. 택시기사 카톡방이 서로 공유되면서 소문이 퍼진 겁니다. 순식간에 100명이 넘는 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보였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앞에서 택시 한 대가 나타나서 길을 막았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왜 막아요? 소리치려는데 택시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여기부터는 저희가 막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벤츠가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택시 20대가 삼거리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바리케이드였습니다. 벤츠가 경적을 울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택시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전진하면서 벤츠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도 씨, 이게... 유진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밖을 봤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택시 기사 생활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을 보니 서울택시연합회 회장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선배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도야, 나 백두야. 지금 어디야? 강남대로 삼성역 3거리예요. 알았어. 거기서 기다려. 지금 100대 넘게 모이고 있어. 조폭 새끼들, 오늘 제대로 혼내줄 거야. 선배님,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무슨 소리야? 우리 식구 건드린 놈들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유진 씨를 봤습니다. 유진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유진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밖에서는 택시들의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마치 무대 조명처럼 새벽 거리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파란 경광등이 번쩍거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삼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경찰관이 택시들 사이를 걸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김상도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검은 벤츠 안에 조폭들이 타고 있어요. 제 차에 탄 여자를 납치하려고 쫓아왔습니다. 경찰관이 벤츠 쪽을 봤습니다. 벤츠는 택시 20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은요? 택시 기사들입니다. 저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 여기 강남대로 삼성역 3거리입니다. 차량 추격 사건 현장이고요. 용의 차량 포위 완료했습니다. 증언 부탁드립니다.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합니다. 경찰관들이 벤츠로 다가갔습니다. 벤츠 안에서는 최 사장과 사내들이 창문을 닫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십시오. 경찰입니다.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택시 한 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덩치 큰 기사가 내렸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사내였는데 팔뚝이 제 허벅지만 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놈들 안 나오면 제가 꺼내드릴까요? 아니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손사래를 쳤지만 기사는 이미 벤츠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쿵쾅? 벤츠 보닛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안 나와?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택시 기사들도 하나둘씩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모두 벤츠를 둘러싸고 섰습니다. 경찰관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처리할 테니까. 경찰관님, 저놈들은 우리 사장님한테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한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벤츠 안에서도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최 사장의 얼굴이 보였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경고합니다. 지금 나오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벤츠 문이 열렸습니다. 최 사장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내 셋이 따라 내렸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경찰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 사장이 주머니를 뒤져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최진수, 73년생. 전과 조회 부탁드립니다. 무전기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최진수, 폭행 3건, 공갈 2건, 성매매알선 1건. 현재 집행유예 중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진수 씨, 집행유예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으니 구속 사유가 됩니다. 지금부터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딸깍 소리를 내며 최 사장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야, 이거 풀어. 내가 누군지 알아? 강남에서 내 줄 모르는 사람 없어. 최 사장이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관은 무표정하게 그를 경찰차로 끌고 갔습니다. 나머지 사내들도 모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도 씨, 뒤에서 유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유진 씨가 택시에서 내려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저는 유진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유진 씨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무도 당신 못 건드려요. 제 말에 유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택시 기사들이 하나둘씩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저 개새끼들 제대로 혼났죠? 모두 걱정 어린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한 기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우리 택시 기사는 한 식구잖아요. 식구가 당하면 다 같이 나서는 거죠. 다른 기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 악수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도로를 달렸지만 이렇게 가까이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김상도 씨, 피해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유진 씨를 돌아봤습니다. 유진 씨도 같이 가야 해요. 진술해야 하니까. 유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말할게요. 7년 동안 당한 거 전부요. 우리는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택시 100대가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켠 채로 늘어선 노란색 물결이 새벽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하자 택시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 빵빵빵. 마치 승리의 팡파르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사들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유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도 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서 가서 진술하면 돼요. 최 사장은 구속될 거고 유진 씨는 자유예요. 자유. 유진 씨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듣는 말 같았습니다. 경찰차는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건물들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 유진이네 카페라는 간판이 걸린 2층짜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빛났습니다. 1층은 카페였고 2층은 저희 집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2층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64살이 되었지만 몸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택시는 진작에 팔았고 지금은 카페를 유진 씨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도 씨, 커피 드세요.
유진 씨가 따끈한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39살.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고맙소. 저는 커피를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윤서는 학교 갔죠? 네, 아침 일찍 나갔어요. 오늘 모의고사래요. 저녁 늦게 온대요. 윤서는 이제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2년 전 인천외고 기숙사에 있다가 지금은 저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구속되었고 윤서는 더 이상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상도 씨, 왜요? 오늘 손님 없어요. 월요일이라 한가해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손이 제 무릎에 살짝 닿았습니다. 저는 유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 씨, 윤서도 저녁 늦게 온대요. 우리 오랜만이잖아요. 2년 동안 유진 씨와 함께 살았지만 윤서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윤서가 저녁까지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2층으로 갈까요? 유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유진 씨가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상도 씨,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2년 전 택시 안에서 처음 느꼈던 그 떨림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유진 씨가 제 셔츠 단추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상도 씨, 64인데도 뭐가요? 여전하시네요. 유진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유진 씨를 침대 위로 천천히 눕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0년 아내와 살았던 경험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상도 씨, 네, 대단해요. 정말. 유진 씨가 제 등을 꽉 안았습니다. 2년 전 그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2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사랑이었습니다. 25살 차이였지만 지금은 가족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오후 8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저씨, 저 왔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1층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유진 씨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어서 와. 모의고사 어땠어? 유진 씨가 앞치마를 벗으며 윤서를 맞았습니다. 잘 본 것 같아요. 수학이 좀 어려웠는데 다 풀었어요. 윤서가 가방을 내려놓고 저한테 왔습니다. 아저씨,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거의 다 했어. 손 씻고 앉아 있어. 윤서는 저를 친아버지처럼 대해줬습니다. 저도 윤서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식탁에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김치, 나물.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으고 인사를 했습니다. 윤서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 저 대학 가면 카페 같이 할 거예요. 경영학과 가서 배워올게요. 그래, 우리 딸 기특하네. 유진 씨가 윤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윤서네 카페로 이름 바꿔야겠네. 에이, 아저씨, 지금 이름이 좋아요. 유진이네 카페. 엄마 이름이잖아요. 윤서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년 전 새벽 1시 강남역 골목에서 만난 여자. 20만 원을 건네며 시작된 인연. 조폭한테 쫓기고 택시 100대가 구해주고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온 인연.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상도 씨 무슨 생각해요? 유진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유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둘이 또 그러시네. 제가 있는데.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작은 마을이 평화롭게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만 원. 누군가에게는 술 한 잔 값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화대일 수도 있는 그 돈. 하지만 저에게 그 20만 원은 인생을 바꾼 입장권이었습니다. 새벽 택시 안에서 선을 넘었던 그날 밤. 지금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64살 늙은 택시회사 사장과 39살 전직 콜걸, 그리고 19살 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한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벽 1시 강남역 골목. 20만 원으로 시작된 만남이 택시 100대의 구출로 이어졌고 결국 사랑과 가족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62살 택시회사 사장과 37살 콜걸, 25살 차이, 세상이 보기엔 금기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를 구원한 인연이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고 최악의 만남이 최고의 인연으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상도 같은 투박한 구원자가 혹은 한유진 같은 따뜻한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택시를 움직이는 기름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뜨겁고 뭉클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